자, 이 피리를 부르니까 이제 코브라가 나타나. 코브라 이렇게 세운 거네요. 가지고 냅다쳐. 뭐 이런. 야. 네, 이게 저번에 이제 그 막 올라갈 때 제가 에버그린님하고 네네. 한번 채팅을 했던 그때 네, 그때 한번 우리끼리 그때 그렇네요. 네, 맞네요. 리플이 한번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때 제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제 아마 이게 요 사진은 이게 듀얼코어 방에도 아마 이제 올려놨는데, 요게 듀얼코어에 제가 올려드렸던 거를 그때 리플 막 한참 상승할 때 그때 요거를 또 에버그린님한테도 공유했던 내용이죠. 이게 여기 내용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해보면 오늘 매우 유의미한 봉의 출현이 있었다. 리플의 차트는 전체 알트의 기준이 될 정도로 중요한데, 지금 1과 2 이게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금 중요한 게 나타났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제 1과 2가 여기입니다. 이게 나타나서 이게 뭐 얼마가 올라가든 이게 내려와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린 건데, 2가 오늘 카운팅이 돼가지고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던 중반등이 나타났다. 2가 나타나면서 한 토막이 생성됐다. 그래서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게 이제 1, 2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는 꼭지가 어딘지, 더 얼마나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계속 지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2의 원안에 붙어있는 저 빨간색 이평선이 바닥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내려올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조정 예상 기간은 아직 변동 없다. 제가 조정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은 배가 아프실 수 있는데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다음 바닥 예상 구역도 변동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동 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역이 승부처가 아니다. 이게 지금 상승하더라도 여기가 승부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이제 듀얼코어 방에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좀 기다리시라는 제가 말씀이죠. 이게 이번에 리플 사태를 겪는 중에 작가님께서 레슬링 영상을 틀면서 예정대로 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답변을 드리려고 제가 커뮤니티 글에서 레슬링 영상을 튼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인데 자, 이 피리를 부르니까 이제 코브라가 나타나. 코브라 이렇게 세운 거네요. 가지고 냅다쳐. 뭐 이런. 야. 네, 이런 이제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것을 올려드리면서 리플은 자기 갈 길을 계속 잘 가고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상당히 구조적이고 좀 교과서적이고 기본적인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주 변칙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거의 했던 말이 거의 또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100% 못 맞추는 것이 문제지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실 차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 차트가 어떻게 되든 앞에, 자, 여기가 현재다고 하면 차트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이 이후는 이것에 대한 반영이 물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산들을 가지고 이 물리적 부치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악재, 호재, 재료를 넣죠. 재료. 그래서 악재와 호재는 차트의 구조에 재료를 끼워 넣는 거죠. 미국 프로레슬링을 자주, 저번에 듀얼코어 마지막 영상에도 제가 레슬링 하는 거를 엄청 재밌는 레슬링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잘 짜여진 각본, 조직적 홍보, 거대한 자본, 그럴듯한 쇼맨십이 너무 닮아서 제가 자꾸 레슬링을 올려드리는 거죠. 제가 이 의미에 대한 답은 뒤에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또 이제 기다려보시고, 리플이 향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했죠. 리플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금융 세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전제에 왜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차트는 시스템 붕괴라는 게 꼭 일어납니다. 그 시스템 붕괴가 없는 차트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시스템 붕괴를 도대체 뭐로 하냐? 화면이 안 좋아하니? 레슬링 하니까 트럼프가 빈스 맥맨한테 삭발 장면이 기억나는데 여러 가지 유명하죠. 코미디죠, 코미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코미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까지도요. 그런데 이 리플의 이번 사건은 저는 시스템 붕괴라고 지금 보고 있죠. 시스템 붕괴는 이 자본 버블이 꺼질 때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시스템 붕괴라는 건 모든 그 자산 버블의 바닥 시즌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뭘로 쓰느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번 SEC의 문제를 재료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재료인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상패죠. 그쵸. 상패도 끝나는 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붕괴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걸러야 되는 거죠.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냐 아니면 개미 털기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붕괴 때 개미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아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고를 할 건지 아웃을 할 건지. 그래서 이게 고라는 건 난 저걸 재료로 볼 거야. 이 시스템 붕괴를 재료로 볼 거야. 아웃은 저건 진짜 붕괴된 것. 근데 주식은 그걸 보기가 되게 쉬워요. 이미 회사의 상태가 재정 상태가 이미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의무 보고 해야 되죠.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너무 쉽죠. 회사들이 뭐 돈 못 벌면 거의 상폐되는데 이 암호화폐는 이러니까 믿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까지의 리플이 보여줬던 수많은 그 세월 동안 행보,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 그걸 다 무시하고 이걸 지금 붕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뭐 SEC 한 방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는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어떤 누구도 지금 이번 사건만큼은 어떤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번에 근데 뭐 가장 안타까운 건 조금 제 입장에서는 너무 내려갈 때 팔아버리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꽤 많더라고요. 저도 댓글 보니까 자다가 문득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놀라셔가지고 바닥에서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향후 또 한 번 이 전체 시장 시스템 붕괴 가능성, 이건 뭐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테더 문제, 제가 계속 테더 문제를 말씀드리죠. 이 테더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달러잖아요. 달러는 이 끝에다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환율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를 이게 달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달러와 자산의 관계 때문에 자산 버블이 일어날 때는 달러가 하락을 합니다. 분명히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환율이 하락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뒤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야지 높은 가격에 있는 것을 싸구려 달러를 많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가격에. 그래서 자산이 펌핑이 막 되고 있을 때는 달러가 내려갑니다. 대체로. 그래서 테더 문제가 뭐 다른 자산에도 달러 문제가 있었지만 폭락할 때 테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비트 문제, 뭐 미국 문제, 중국 문제 등등이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어떤 붕괴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오늘 좀 다뤄봐야 될 이 리플사의 임원들이죠. 요즘에 상당히 심란할지 아니면 이게 그냥 서로 간에 짜여진 각본이라면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1. 증권의 정의와 핵심사항. 그러면 도대체 증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한번 그걸 따져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따지는 핵심 쟁점이 뭐냐? 그리고 리플사의 다음 시나리오는 뭐냐? 한 번씩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의 정의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베스터페디아라는 것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미국의 경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증권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일종의 금전적 가치를 보유하는 대체 가능하고 협상 가능한 금융상품을 의미하는데 주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기업의 소유권, 이 중요한 건 이 소유권이죠. 주가 권리잖아요, 권리. 그래서 정부기관 또는 해당 법인의 채권을 소유함으로써 대표되는
기업과의 채권자 관계 또는 옵션으로 표시되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입니다. 크게 말하면 그 기업을 내가 가졌다는 거죠. 가진 권리인데 이게 균등 분할돼서 몇 주를 가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정의입니다. 그러면 리플과 증권의 차이를 한번 결론만 말씀드리면 리플의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권이 아닌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리플사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게 뭐 증권이다 아니다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플사의 반론도 중요하지 않고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그 XRP와 기업의 주식 차이, 주식은 뭐고 XRP는 뭐냐,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시킨, 그래서 주식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의 기업을 소유하는 소유권이죠.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나눠갔죠. 그래서 배당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XRP는 리플사의 소유권이 아닙니다. XRP가 리플사의 손을 떠나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리고 리플사의 지분을 나눠 가지지도 못하고요. 수익도 나눠 가지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나죠. 그리고 기업의 주식은 회사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리플 XRP는 리플사에 의해서 통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를 떠나면 끝이죠, 이게. 그리고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 XRP의 가격은 리플사의 가치보다 XRP의 기술적 가치와 사용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주식의 수에 의해서 의사 결정 참여, 경영 참가, 경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XRP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기업의 경영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리플사는 리플사고 XRP는 XRP죠. 그래서 한동안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리플과 XRP가 갈라졌죠? 이게 언제는 리플이라고 했었어요. 한동안 같이. 옛날에 뭐 오픈 코인 만들었을 그 시절 최초 때 이제 그때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SEC에서도 문제 제기한 게 2012년부터 13년 동안에 벌어졌던 초창기 때, 그때 이제 그 창업자들끼리 나눠가지고 라센이랑 제드 맥칼럼 지금 나갔잖아요. 저기 스텔라 창업회가 나갔는데 그때 좀 문제를 좀 주로 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원래 코인 구조 자체가 헤스터 피어스라고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도 인정했듯이 지금 모든 코인에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ICO 해가지고 모금했을 때 당시에는 기업의 주식 성격도 약간 띄는 게 있죠. 왜냐면 그거 팔아가지고 기업에서는 이제 그 개발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그죠. ICO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비트 이더 받으면 그걸로 다 먹고 살았죠. 네, 충당하기 때문에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까 그 지금 SEC 커미셔너로서도 있잖아요. 그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명이요. 그래서 6개월간 유예기간 주자. 뭐 1년간 유예기간 주자였나요? 그건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주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이 1933년, 1944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이 법률을 가지고 현재 이 블록체인 세상에 이게 만들어진 빠르게 발전한 블록체인 세상에다가 이 예전의 잣대를 갖다 대려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거리죠. 저희도 원래 혼돈스러워했잖아요, 투자하면서도. 저도 네네. 이 문제가 어제 제가 그 소송장을 나름 열심히 살펴봤는데 제가 봤을 때도 초기 문제더라고. 초기. 지금 문제가 아니고 초기에 네, 어떤 거를 지금 엄청 세게 잡고 있는데 그 문제를 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XRP 무료 나눔 행사.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 리플사는 창립과 동시에 1000억 개의 리플코인 토큰을 생성해내고 그중 800억 개는 회사에, 나머지 200억 개는 창업자 3명에게 할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코린이들 분을 위해서 제가 그 초기에 토큰 분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그래서 리플사가 리플코인 800억 개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됐었죠. 다른 회사보다도, 회사라고 해야 되나? 다른 ICO나 다른 토큰 재단에 비해서 엄청,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 네, 그렇죠. 다 가져가고 또 그 나머지는 또 임원들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95개,
라센이 70억 개, 또 자선재단에 이게 넣고 제드 맥칼럽이 95억 개. 그가 리플사를 떠난 직후 다음과 같이 또 변했다. 맥칼럽은 여전히 리플코인 60억 개. 맥칼럽의 자녀들이 요 뒤에 보면은 뭐 자선단체 뭐 있는데 제가 다 뺐습니다. 그 리플코인 15억 개가 자선단체와 맥칼럽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할당되었다. 그래서 워서 브리토가 리플코인 10억 개를 할당받았다. 뭐 이런 이제 쭉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찍힌 것 같아. 다른 코인보다도 코린이들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POW라고 하는 그 채굴 코인들은 그 개발자 자체도 자기도 그 채굴을 해야만 코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트코인 내가 이제 만들어낸 창조자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휙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야지 나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왔어. 이게 이게 처음에 찍힌 문제가 아닌가. 제가 그 다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고소장인데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이게 1항인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오늘 쭉 돌아다니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외우실 것 같아요. XRP라는 디지털 자산 증권을 146억 개 이상 판매하여 리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라르센과 갈링하우스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 SEC의 XRP의 제한 및 판매에 관한 그러니까 등록을 안 했다. SEC에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배포에 착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은 공공투자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수백 명의 다른 발행사들이 공공투자서에 포함하는 물질력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았다. 그 투자자들에게도 정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보 안 간다. 그 대신 리플은 XRP에 대해 가장 많은 통제권을 가진 두 내부자, 임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XRP를 시장에 대해 내다 팔기가 유리하게 정보를 다 숨겼다는 거죠. 누락했다. 지금 여기는 등록 안 했다. 누락했다. 세 번째는 리플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적 조언을, 이 조언이 뭐냐면 이거 등록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조언이 뭐야?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권에 관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 사망입니다. 사망.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투자 계약인데 제가 이게 왜 증권이냐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투자자들과의 어떤 관계, 법적인 계약서. 여기서 우리는 연방증권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뭐 다 들춰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게 꼬투리 잡을, 그러니까 혐의를 잡을 어떤 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투자 계약이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BTS. 그 BTS가 나중에 너희 잘 되면은 내가 뭐 주식 이만큼 줄게. 그게 이제 주식의 성격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스톡옵션 같은. 어떤 그 연방증권법에 뭔가가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이거는 모르는데 SEC에서는 자기들이 마지막 걸고 있는 혐의만 얘기하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설탕 발림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걸 XRP로 뭐 다 줬든지 아니면 XRP를 팔아서 수익을 나눠줬든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투자 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제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증권이라는 게 어떤 요소가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된 게 증권이다라는 게 있으면 지금 리플사 임원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이것에 걸려들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걸려드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조항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실 걸고 있는 법적인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에 뭐를 너는 위반했다라고 분명히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내가 뭐 이래서 뭐 누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투자자와 리플사의 초기 계약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떤 합리적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RP와 투자의 문제로 그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증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이게 투자와 수익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딴짓 하지 말고 이제 뭐 내다 팔아서 네가 수익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수익 나눠 갖고 뭐 이런 걸 절대 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쌓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4항, 5항, 뭐 6항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리플과 랄센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그 SEC가 등록하고 해라 했는데, XRP의 대규모 배포를 시작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사람들조차도 저는 바지 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CEO에게 뭐 어떤 그 명령이 하달되면 CEO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배째라 뭐 하든지. 그런데 저 깊숙한 어떤 세력의 핵심 전달 사항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냥 쌩까고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저는 어떤 재료 중에 하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런 문제죠. 어쨌든 쌩깠습니다. 결론은 쌩깠는데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SEC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1년 동안 미등록 유가증권 제공을 통해 이제부터 이거를 증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이 뭔가 혐의를 걸어놓은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증권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재무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XRP를 판매하여 최소 13억 8천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다. 그 리플은 XRP를 통한 기술을 개발하고 XRP 거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공개로 제3자에게 자금을 사용했다. 이게 이제 리베이트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리베이트.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뭐 ODL이나 뭐 엑스커런트나 뭐 이런 거를 판매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든지 뭐 이럴 때 야, 우리 거 좀 써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뭐 분명히 제3자에게 사용했다는 출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또 지금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한편 리플의 초기 CEO와 현재 CEO인 갈링하우스는 이러한 불법 판매를 조직하고 XRP 미등록 판매로 6억 달러의 개인 이득을 또 챙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달 갖다 팔았죠. 자, 결론은 그래서 SEC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SEC를 쌩까고 배포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완전히 눈에 났다. 하지 말라 했는데 이 새끼들 진짜 웃기는 놈들이네.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판단하기로는 저 SEC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그 당시 그랬겠죠. 그렇죠. 변호사의 야, 위에서는 뭐 변호사가 그랬든 아니면은 그 위에 핵심 그 금융 세력의 중심부에서 하달될 때는 야, SEC 그냥 쌩까고 해, 이 자식들아. 뭐 이랬을 수도 있죠. 오늘 제가 방송했던 내용도 있지만은 거기 자체에서도 리플에서도 그래요. 70년 전에 그 법을 우리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네 기술과 SEC에서 내미는 그 옛날 그 법규랑 당연히 적용 뭐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법이 또 바뀔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SEC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이제 XRP를 갖다 팔았다. 네. 그리고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한 비공개 그 리베이트 문제가 또 생겨버렸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이 갈링하우스는 XRP가 길게 상승할 것. 이거 베리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길게 상승할 것 뭐 이렇게 이제 편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길게 상승한다고 자꾸 이제 선전했다. 이것은 공개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여태껏 얘의 기술이나 뭐 어떤 뭐 기능이나 뭐 여태까지 판매된 실적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이제 그 입을 털고 다녔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중요한 위치에 이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8번은 피고인들은 상당한 양의 XRP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회사와 임직원들이 다 가져갔어요. 실질적인 등록 명세서가 없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서 만든 정보를 악용하면서 XRP를 계속 수익화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셨다. 위험하다. 이 새끼들 위험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피고가 영구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한 이딴 짓을 계속 불법을 계속 자행할 거다. 그래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심판입니다. 그래서 리플사의 임원들이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지금. SEC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것 같고. 검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판사님이 판사님 전 죄는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
1월 6일부터 스파크 거래된다고 트위터 떴는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실물 스파크 거래, 뭐 트위터는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래소 상장, 실물 스파크가 거래소 상장이 된다? 그게 지금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분기 내로 한다고 했는데 당장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선물 거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지오투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실물인지 선물 거래인지는 좀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 확인해보고 보면. 저는 이제 뭐 하드포크 되면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차트는 고유한 그 종목의 오리지널리티 뭐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전혀 둘 사이는 관계는 있지만 차트가 가야 될 길은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리플사가 시장 조작을 하고 있다. 리플사와 대표가 본인들의 불법 이익을 위해서 시장 조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잡아쳐놓아야 속 시원하겠다. 이게 지금 SEC의 고소장이죠. 그래서 XRP는 강력한 중앙 집권화로 모든, 요거는 이제 제가 발췌한 겁니다. 고소장이 아니고 모든 XRP의 약 60%는 XRP 회사가 소유하고 있죠. 리플이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소유 통제하며 이는 재량에 따라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프로젝트의 운명을 제어하고 현재 XRP 보유자의 가치를 언제든지 희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언제든지 이 많은 양이 시장에 그 내 자산을 XRP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산을 희석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가 리스크를 가지는 것이 다 있습니다. 다 리스크가 다 있는데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왜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놨냐면 운명이라는 게 이미 리스크를 얘네들은 심어 놓습니다. 이게 리스크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이미 다 심어놔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 심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드포크도 하고 뭐 에어드랍도 하고 뭐 둘이 싸우다가 뭐 친해졌다가 뭐 저리 가가지고 뭐 거래소를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가장 큰 리스크는 진짜 중국의 그 대부분의 비트코인 해시율이 다 거기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사실은 제일 큰 리스크죠 지금 암호화폐. 이 사건의 그냥 핵심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드리자면 암호화폐 최초로 SEC에 등록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팔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도대체 이거 뭐하는 놈들이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었다라는 거죠. SEC 입장에서는 연준 외에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돈을 왕창 찍어서 나눠받는 놈들을 미국 역사상 처음 본 거죠. 자기들이 왕창 찍어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시장에 막 내다 팔아. 사실 그 인류 역사에도 좀 흔치 않죠 이게. 이런 사태가 사실은 엄청 큰 건데 우리가 사실 쉽게 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자 계약에 대한 SEC의 증권 경고를 무시하고 XRP를 대량 출시하고 막대한 수익을 만들고 시장을 교란했다. 그래서 이 투자 계약에 대한 문제, SEC와 리플사 당사자 외에는 그런데 이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 계약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투명하지 않은 경영 정보와 투자 정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게 여기서 나오고 있죠. 자, 개미의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HJP님이 그 이번 사태로 스텔라 루멘에도 불똥이 튀는 건가요? 스텔라 루멘에 또 자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네, 그러니까 코인마다 다 달라요 이게. 이건 비영리로 또 지향했던 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루멘은 또 뭐 미리 포각해버렸어요 회사 네. 그 보유분을. 그래서, 절반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리플의 지금까지의 행보, 우리가 지금 SEC의 이 문제에 집착할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우리가 리플을 보면서 이 기술이 과연 미래에 아주 다양하게 접목되고 어떤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냐, 신뢰할 수 있냐. 그런데 지금의 저런 문제는 의도적인 개미털기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냐.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이런 사건이 생기더라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신뢰를 그냥 할 수 있나? 그래서 신뢰를 어떤 신뢰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SEC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리플에 대한 투자는 아웃이다.
딴 거 천지로 있는데 뭐 코인이 뭐 리플뿐만이 아니고 천지로 있는데 나는 꼭 뭐 리플 이렇게 위험한 거 내가 안 해도 된다. 난 아웃이다. 이건 진짜 리플의 진짜 위기다. 리또 속이 뭔지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리플 근처에도 안 간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그 연방법에 뭘 걸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법이 먼저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행동했던 어떤 것을 지금 걸고 있는데 아주 기원부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원인보다도 결과만 가지고 지금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과 정보 수집을 통해서 오로지 본인의 투자 전략으로 이것을 선택해야 할 시기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 지금 철저한 개인의 선택인데 지금 그러면 에버그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번인가 2번인가?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네, 그거죠. 에버그린님의 생각은. 근데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마다. 왜냐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홀더분들, 여태까지 이 회사에 대한 것을 공부하신 분들, 코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1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왜냐면 여태까지 해왔던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홀딩했던 기간도 있고 하니까 1번이 제가 보기엔 많죠. 저도 아무래도 제가 또 그렇게 또 조사하다 보니까 전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1번에 쏠려 있는 건 맞는데, 아까도 작가님하고도 밥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걸 정보를 이 SEC의 그 뭐 소송문 그리고 리플사의 반반문을 다 이걸 독해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를 앉혀가지고 자문을 구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누가 더 유리하달까 그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조차도 얘기를 못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시적으로 봤을 때, 나눠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장 조작이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맥락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비트맥스 CEO 뭐 구속한 거? 그런 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악재라고 봤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거 비트맥스 CEO 그 구속해버리고 비트맥스가 갑자기 미국 거래 뚝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선물 거래 숏이 갑자기 좀 뭔가 약해지면서 가격이 그때부터 올랐었거든요. 타이밍이 좀 뭔가 공교롭게.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또 거래소 해킹 이런 거는 악재가 안 통했잖아요. 최근에도. 그러니까 거래소 해킹도 악재 안 통하지. 이제는 뭐 누가 뭐 키 가져갔다, 프라이빗 가져가 뭐 공안 잡혀갔다. 그것도 별로 그렇게 썩 안 통했었지. 그러니까 대중들에게는 여태까지 써먹지 않던 새로운 뭔가의 그 자극제, 공포로 몰아낼 수 있는 뭔가 자극제가 필요했던 거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이번에 투어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SEC 고소할 예정이다? 근데 다음날 고소한다 이러니까 패닉셀이 그때 엄청 나왔죠. 막연한 공포였어요. 근데 이제 SEC 전문이 거의 71페이지 단하고 404번까지 조항을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분석하면서 막 돌리고 하면서 막 머리 짜매가면서 보니까 이 조항을 보니까 이게 뭐 초창기 때 이야기고 약간 그게 좀 메인인 것 같고, 브리드 갈링하우스와 그 라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투자를 하면서 불만을 삼았던 부분인데, 약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막연한 공포에서 이제는 그 막연한 공포를 살짝 벗어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리스크는 있어요. 코인베이스의 상장 폐지 그런 소식, 뭐 그런 검토, 여러 가지 옵션 검토라는 것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원래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긴장감이 아직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막연한 공포에서 어느 정도의 좀 이성적인 공포로 살짝은 옮겨온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2번보다는 1번이 좀 1% 조금 더 많겠죠, 아무래도. 네, 저도 네. 1번입니다. 네. 제 의견도 물어보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저도 1번인데, 임명희 님이 ODL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리플사 기술 자체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앞에도 그 ODL이나 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그 소송의 문제는 제가 다루질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네. 근데 뭐, 이 문제가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지금 존재 이유.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XRP가 정말 증권 돼가지고 이게 상장 폐지 돼가지고 만약에 하향의 수순을 간다면은 지금 보세요. 비트랑 이더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거기까지 됐는데
이제 그 다음 걸 이제 넘어오려니까 그 다음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둘 다 POW잖아요. 이제 POS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첫 봤다가 XRP인 거예요. 시총이 가장 높으니까. SEC 입장에서도 시총 뭐 1조짜리 이런 거 건드리겠습니까? 15조? 지금 15조인가요? 그래서 높았을 때 20몇 조까지 갔었으니까. 얘가 사실은 만약에 얘가 이번에 사례가 생겨버리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 어차피 아세요. 만약에 이게 증권이라는 사례가 돼버리고 코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면 결국 비트 이더만 남아요. 비트 이더만 남으면 과연 이게 여기가 진짜 먹거리가 얼마나 많고 거래소들도 수수료 떼먹기가 얼마나 좋은데 시장을 키울 마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비트랑 이더만 남겨놓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얘를 살리지 않겠냐. 어떤 뭐 법을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SEC가 뭐 철회한다든지 아니 리플사에서 따로 액션을 취하든지 아니 벌금을 낸다든지 뭐 감옥 간다든지 뭐 브레이드랑 라센이 감옥 간다든지 뭐 리플사가 뭐 망하는 걸 XRP랑은 사실 뭐 별개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으니까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나중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지.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딱 끊겨버리면 나머지는 다 그냥 나가리입니다.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이후에 있을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일단은 규제가 2023년 정도 네. 있을 거라고 그 이후에 있어요. 규제가 법을 왜 그때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 차트상 보는 그 심리적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듀얼코어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알트의 조정기가 꽤 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겁을 주고 이러는 게 이게 지금 리플의 단일 종목이지만 단체 시스템 붕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체. 그 2023년 안쪽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 리플사의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